2010년 11월 마위처우는 회사를 마치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내려갔다. 가족을 만난 즐거움도 잠시 회사 생활에 지쳐있던 그는 어머니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살며시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명절 동안 쉬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밖에 나와 지인들을 만나며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그중 한 사람이 원양어선 작업을 제안했다. 마위처우는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졌다. 오징어를 주로 잡는 일이고 2년 정도 작업을 한 후에 돌아오는 조건이었다. 고민을 조금 하던 마위처우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배를 타기 전 그의 친구에게 원양어선 일에 대한 내용과 함께 2년 후에 다시 보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어머니한테는 걱정하실까봐 전화는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한 것에 대한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바다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들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됐다. 그가 탈 배는 누북리 2682호로 길이 30에서 40m의 대형 오징어잡이 선박이다. 그리고 태평양의 동남쪽인 페루와 칠레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마위처우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배에 올라탔다. 그를 포함한 33명의 선원들을 태우고 배는 드디어 출항하였다. 선박의 구성원은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요리사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선원들이었다. 선원들은 대부분 지인이 소개해 주었거나 알선업자를 통해 승선하였다. 마위처우는 처음에 작업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었다. 잡일부터 시작해서 그물을 건지는 일까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마위처우는 가끔 위성전화를 통해 어머니께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아들의 선택에 동의하기 힘들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남은 1년 반 동안 잘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하였다. 마위처우는 위성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전화를 자주 못할 것 같다고 하며 통화를 마쳤다. 기관장 또한 아내와 통화하며 이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서 돈을 많이 벌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 2011년 5월 시간이 지나면서 선원들은 외로움과 높은 노동 강도에 조금씩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 하루에 보통 18시간 넘게 일하며 새벽이 되어 일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일부 선원들은 힘든 일에 비해 수입이 적다며 선장에게 항의를 하였다. 선원 중 2명은 아파서 몇 일 쉬는 날이 있었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 선원 채용 계약서도 문제가 되었다. 1인당 기본소득이 연간 45,000 위안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세히 보니 수입에 임금과 공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은 선박의 직위에 따라 다르며 선원급여는 겨우 월 1,000위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물고기를 못 잡으면 회사에서 기본급만 주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본급에 가산금을 얹어 더 받을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잡은 양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대략 계산해보면 한 달에 최대 3,000위안 정도 받는 수준이었다. 선원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기에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으며 그중 유기탈이라는 이름의 선원이 앞장서서 항의하였다. 그는 친분이 있는 다른 선원들을 포섭하여 조용히 무언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어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연료 공급이 끝나면 선박을 납치하여 회항시키자는 것이었다. 6월 6일 오후 11시쯤 유기탈 조직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선박의 통신 장비와 위치 추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고 나머지는 유기탈과 함께 선장실에 침입하여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를 몽둥이로 때리며 회항하도록 협박하였다. 선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요리사는 칼을 들고 선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지키고 있던 선원을 피해 선장실을 들어가려고 난투극을 벌이다 칼에 찔려 그만 쓰러졌다. 그들은 쓰러진 요리사를 향해 잔인하게 덧지른 후 바다에 던져버렸다. 유기탈 조직은 마위처우를 포함하여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선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의하는 이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기에 아쉬워하였다. 유기탈은 권력을 빼앗은 후 즉시 배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첫째, 작업용 살상칼을 모두 압수했다. 둘째, 구명보트는 철근으로 묶고 구명조끼도 모두 압수하여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4명이 한 조가 되어 칼을 들고 선장,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선박의 통신 시스템이 폐쇄되자 어선관리협회는 해상수색센터에 선박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였고 칠레 군과 페루 측의 수색 작업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7월 8일 조직원 중 한 명이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통신 장비를 켰다. 이것을 베이징 해상위성지상국이 재빠르게 포착하였고 선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배는 안전하다며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어선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살육이 언제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다. 선원들 중에는 기관장 원두와 그 동생인 운미 형제가 있었다. 이 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당국에 알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벽에 몰래 통신 장비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을 엿들은 선원이 유기탈에게 알렸다. 다음 날 유기탈 조직은 교타실의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며 온두를 불러내 칼로 찔렀다. 그리고는 기내에 누워있던 그의 동생 운밀도 살해하여 둘 다 바다에 함께 던졌다. 온두는 지난 5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딸의 돌잔치 때인 8월 1일까지 다시 통화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날을 열흘 앞두고 안타깝게도 바다에 묻혔다. 날이 갈수록 유기탈은 선원들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몰래 이야기하는 선원들을 보면 위협을 가했고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잤으며 심지어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지까지 감시하였다. 결국 그는 배신할 것 같은 사람들을 직접 또는 조직원들을 시켜 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선원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기도 했다. 이 상황들을 지켜보던 마위차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겁을 먹었으며 정신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유기탈은 그를 조금 남다르게 생각했다. 배를 회항하는 것을 지지했고 회항을 위한 연비를 계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위차오에게 무사할 거라는 말을 하며 안심시켰다. 다음 날 마위차오의 침대에서 그는 보이지 않았다. 배 안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밤사이 누군가 그를 죽였는지 혹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유기탈은 마위차오가 두고 간 일기장을 발견하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실종되었다. 이로써 배에 남은 사람은 22명 뿐이었다. 그리고 어선은 점점 항구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10일 후면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7월 25일 유기탈은 이미 자신이 주동자로서 국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일본으로 도피할 계획이며 일본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친구가 있다며 조직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선원들의 가족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선원들에게 전화로 아프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금 계획을 실행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유기탈과 무리들은 선장과 함께 구명조끼와 보트를 활용하여 탈출하였다. 그에 반해 선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탈출 도구가 없었기에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선장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밀입국하기로 계획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 해양경찰에 의해 잡히고 말았다. 배가 가라앉기 전 선원 한 명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것을 중국과 일본 측에서 알아채고 합동수색을 펼쳐 그들을 금방 체포할 수 있었다. 어선은 처음에 33명을 태우고 출항했지만 20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실종되고 결국 11명만이 돌아왔다. 비보를 접한 마위차오의 어머니는 원양어선 타는 것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슬픔에 잠겼다. 많은 피해 선원들이 가족의 버팀목이었기에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절망에 빠졌다. 어선 회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주었지만 마위차오의 어머니는 아들의 목숨을 걸고 흥정을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